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리 얘기부터 여쭙겠는데요. 네, 뭐 금리 인하는 연초에 6차례 할 거에다 3차례. 지금은 뭐 2번 내지 1번 정도인데 요즘 시장은 뭐 또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네요. 금리에 대해서. 그죠? 금리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은 9월 인하 가능성 예, 가장 높은 거죠. 올해 예. 뭐 시장 컨센서스는 네. 뭐 한 1.5회, 1.5회. 그러니까 9월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뭐 안 해도 뭐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뭐 말씀하셨듯이 네. 뭐 그런 정도의 지금 뭐 약간 무덤덤해진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네. 제 생각에는 뭐 지금 5월 CPI 뭐 한 달 수치지만 네. 5월 CPI를 보니까 조금 내리겠는데 9월 달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PI뿐만 아니라 5월 소매 매출, 5월 고용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가령 5월 고용, 뭐 6월 초에 나왔죠. 지난 그것도 뭐 전체적으로 27만 건 정도 이상 비농업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가계조사에서는 40만 건 이상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큽니다. 네. 그래서 실업률을 이제 가계에도 물어보고 이제 기업에게도 물어보고 하는데 기업은 일자리가 좀 줄고 있다라고 대답했고 가계는 뭐 요즘에 여러 잡을 뛰는 성향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조사에는 일자리가 조금 좀 주는 걸로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실업률, 고용지표도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고 또 말씀드렸듯이 소매 매출, 네. 5월달 소매 매출도 한 2주 전에 나왔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소매 매출은 명목으로 물가가 올라간 걸 반영해서 기업 매출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어요. 아주 낮게 나왔거든요. 전월 대비 0.1%. 그리고 특히나 이제 레스토랑이라든지 외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를 줄일 때 좀 재량 소비재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동차라든지 또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선 이제 좀 마트도 좀 할인을 찾아가고 이제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소비에서 둔화 신호가 역력했다. 그러니까 소매 매출, 고용, 또 CPI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뭐 PCE 물가까지 제 생각에는 뭐 한 6월, 7월 달 나오는 7월, 8월에 나오는 6월, 7월에 똑같이 이제 고용이랄지 CPI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9월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한 2번 정도 인하를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고용이나 이런 쪽이 생각만큼은 아니지만 소비도 둔화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금리 레벨이 지금 사실 꽤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거잖아요. 기업 활동이나 이게 부담이 되면 좀 내리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연준 위원들이 보면 상당히 매파적인 것 같아요. 뭐 아직 확인할 게 남았다, 그죠? 네. 뭐 글쎄요, 왜 금리를 뭐 정말 데이터를 보는 건지 뭔가 좀 내릴 생각이 없는 건지. 그거는 뭐 조금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현재 뭐 맞든 틀리든 그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2%의 물가 목표를 연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원으로 근원 PCE 물가 기준으로 아직 도달 안 됐다. 그게 도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내년 한 중반 정도일 가능성. 그 정도로 미국 경제는 조금 식구는 있지만 아주 그 침체에 임박했거나 아니면 뭐 정말 뭐 다음 달 침체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물가가 큰 고비를 넘기고 고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임금 상승률, 거기에 따른 서비스업 물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경계권에서 안정권으로 넘어간다라는 것뿐이지 2% 목표 물가는 아직도 요원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아마 주식시장이 좋았던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소비 지출에 상당히 자산시장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뭐 가계 자산의 한 50%가 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어쨌든 가계 자산의 50%가 주식이잖아요. 예, 401k.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너무 세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의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앞전에 FMC 직전에 물가지수가 떨어진 게 나왔기 때문에요. 뭐 그걸 반영하기 좀 어려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7월도 FOMC가 있는데 그죠? 네. 7월은 가능성이 없는 거고 그럼 9월에 만약에 내린다고 하죠. 지금도 7월에 내릴 거라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다수 의견은 아니고요. 9월에 내린다. 그러면 금리를 9월쯤에서 내린다면 그거는 주식시장의 호재인가요? 또 호재가 그렇게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데 금리 인하하면 오히려 주가 떨어질 거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과거에 뭐 예. 똑같이 뭐 항상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금리를 한두 차례,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와 이제 뭐 조금 뭐 두 번째 금리 인하, 네. 이 정도까지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균열은 없었던 적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두 차례에서 세 차례, 네 차례, 뭐 다섯 번째 이렇게 인하를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할 때는 대체로 이제 경기도 나빴고요. 또 경기가 나쁘니까 또 인하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그 인하 사이클이 짧던 길던 그다음에 터미널 레이트라고 그러죠. 언제까지 내리냐. 네. 이게 중요한데 뭐 얼마나 깊게 내리냐는 이제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하 사이클에 곧 들어가. 9월 달부터 들어갈 수 있어. 늦어도 12월 달부터는 들어가. 그리고 이미 스위스 두 번 인하했죠. 스웨덴 인하했고 유로존 내렸고. 네, 유로존 내렸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경기가 거의 막바지구나. 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만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경기가 좋을 때 일찌감치 내려서 연착륙도 아니고 무착륙으로 가고 그리고 조금 전체적인 기업이익도 예전에 경기 둔화기 때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강한 면이 있어. AI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할 말이 없지만 지나고 나면 항상 금리 인하 사이클은 경기 둔화 사이클과 맞물리는 경우가 있었다. 저는 내년도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한 세 차례나 네 차례, 네. 세 번째나 네 번째 금리 인하를 하는 내년 2분기라든지 뭐 1분기 말이라든지 3분기의 언저리에는 내년 중반 정도에는 지금 고용 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 좋아져 있을 거고 금리 인하가 당연하긴 하지만 주식 시장의 반응은 금리 인하보다는 기업 실적을 걱정하는 그런 역실적 장세의 전형적인 약세장의 조금 중심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올해까지는 어쨌든 좀 금리 인하를 한두 번밖에 인하를 안 하니 주식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인하한다고 하니 조금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조금 조심하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가 결코 호재일 수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네요. 보면 금리가 막 올릴 때가 그러니까 부담스럽지만 어떤 분들은 경기가 좋으니까 올리는 거 아니냐, 네. 그죠? 네. 기업 실적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S&P 네. 500 기업 지금 컨센서스가 올해 11%, 내년이 14%예요. EPS 증가율로.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액면 그대로 나온다면 내년도 경기 침체는 거의 걱정하지 않는 지금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나올까? 근데 그렇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S&P PER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고 특히 지금 주가 상승을 주도한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약간 주식시장은 센티먼트 게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절대 수치가 좋아도 기대치보다 조금 안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조금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 빠지는 실망에 빠지는 이제 그런 속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맞바람
주식시장의 맞바람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음. 올해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은 금리나 기대감 살아있죠. 그렇죠. 경기 침체 바로 코앞은 아니죠. 네. 기업 실적 기대감 아직도 있죠. 예. 밸류에이션 높지만 음. 그래도 기업들이 이익을 분기마다 잘 내주죠. 그러니까 올해는 주가가 괜찮은 거고 이거는 조금 이런 분위기는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유로존이나 이제 소위 선진 국가들 말씀하신 뭐 스위스 이런 쪽은 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의 흐름을 보고 내릴 것 같은데 후행적으로 네. 뭐 이게 환율도 다 연관이 돼 있고 그러면 그 금리를 내린 국가들은 뭘까요?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뭐 높은 금리에 따라 부담일까요? 선제적으로 내린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물가가 일단 완전히 잡혔습니다. 예. 지금 뭐 어제 이제 캐나다는 물가가 사실 조금 올라가지고 조금 미국 금리도 좀 오르고 네. 영향을 안 좋게 줬지만 가령 스위스 같은 경우는 거의 1% CPI가 1%까지 떨어졌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부동산이 이제 조금 굉장히 급냉하면서 전체적인 주택 경기가 소비 경기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거의 디플레이션 상태. 그래서 물가보다는 경기 살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굉장히 크게 다가서 있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존도 지금 뭐 독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0.3% 전망을 할 정도로 조금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고 물가는 좀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8월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네. 미국보다는 경기가 조금 애매하게 좋은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약간 침체에 가까운 쪽에 이제 가 있고 네. 걔네들은 물가는 잡혔고 그러니까 네. 경기 부양률에서 금리를 내린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이도저도 아니네요. 애매한 물가가 잡힌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죠? 여전히 그렇죠. 좀 높은 수준이고 네. 그러니까요. 뭐 경기 부양을 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는 역시 뭐 말은 뭐 이전처럼 자본 유출이나 이런 그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미국하고 연동이 크기 때문에 미국보다 먼저 움직일 수가 없는 거군요. 지금 예. 뭐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임도 이 좀 어려운 거는 말씀 주셨듯이 네. 뭐 환율도 환율이지만 네. 근데 사실은 그 환율은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 없다 좀 애매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환율보다는 지금 물가가 조금은 아직은 불안하죠. 그리고 환율이 튀다 보니까 사실 또 수입 물가가 올라서 지금 물가가 좀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물가도 우리나라 많이 잡혔습니다만은 네. 조금 안정권에 가려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확 내리기가 한국은행이 조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이제 금리를 내릴 시점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셨고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최종적인 금리 인하의 목적지가 어디냐 터미널 레이트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연준의 이제 목표치는 지금 2% 뭐 장기 성장 2% 정도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레벨 자체가 이제 소위 이제 중립금리 수준이 올랐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6월 FOMC에서는 중립금리를 2.6%로 지난 2.4%에서 좀 상향 조정을 했었죠.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명시하는 모양이죠. 네. 그 경제 전망 예. 그 보고서에 나오고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의아했죠. 연준 위원들이 정말 금리 최종 금리를 조금 과거처럼 낮게 보고 있지는 않구나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데 뭐 마침 전 보스턴 연은총재인가요 로젠그렌 같은 경우는 중립금리가 3.4%다 자기가 3.4요? 네, 3.4다. 그래서 뭐 폭탄 발언도 하고 있는데 뭐 약간 뭐 전이니까 뭐 부담 없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뭐 모르죠. 뭐 정확한 그게 약간 개념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로 정확하게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좀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 전망치 뭐 세계은행이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2025년, 6년, 7년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세계 인플레이션 전망이 2010년에서 2019년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맞든 틀리든.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한 2, 3년간의 세계 물가는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유지될 거다라는 예. 얘기는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처럼 네.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풀고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었던 그런 시기는 쉽게 도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일부 이제 매파적인 의원들은 예. 야 금리 조금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 죽은 줄 알지 안 죽었어. 다시 또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는 표현대로 다시 또 불이 이렇게 불꽃이 또 올라올 거야.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 모르죠. 뭐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경기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너무 급하게 식으면서 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그게 조금 앞으로 이제 좀 고민거리가 될지 네. 마켓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상황은 어떤지 그다음에 또 외환 시장 움직임 체크하겠습니다. 경기는 일단 세계 경기를 먼저 보고 뭐 미국 경제 이렇게 보면 글로벌 경제는 그 OECD나 이런 데서 보면 작년보다도 올해 이제 견조하게 세계 전체로 보면 견조하게 성장하는 그런 그림들이죠 전망치가. 저는 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런 전망은 그렇죠. 전망은 그렇습니다만.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약간 그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재작년 최악의 상황이었던 재작년보다는 지금 추세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네. 이 좋아지는 정도가 굉장히 더디다라고 이제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진단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가령 지금 팬데믹 이전에 좀 GDP 총 생산에 도달한 국가가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YOY로 이제 증감률을 구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금액 베이스로 보면 사실은 그 팬데믹 이전에 장기 평균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장기 평균의 GDP에 특히 신흥국은 굉장히 도달을 못한 국가가 더 많을 정도로 50%도 안 되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도달을 했는데 그것도 선진국도 거의 한 70%밖에는 도달 안 했다. 그러니 그 얘기는 굉장히 팬데믹 때 망가졌다가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실속이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미국 쪽으로 가면 미국은 뭐 금리 얘기하면서도 언급했지만 경기가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견조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이제 못 내린 맞습니다. 건데 최근에 보면 이게 물밑으로 잘 얘기 안 나서 그렇지 실제로 물밑에는 경기가 좀 식고 있다. 미국 경기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 많은데. 네, 객관적으로는 미국 경기 너무 좋죠. 네. 성장률도 뭐 지금 높으니까 네. 2%대라는 게 장기 성장률, 잠재 성장률 1.8%보다 네.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뭐 2% 골드만삭스는 2.1%인가 뭐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네. 거의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뭐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조금씩 식어가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 경기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 우위에 있다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경제마저도 지금 뭐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거 보면 고용, 소비, 소매 매출 뭐 이런 것들을 뜯어보면 이제 조금 소비가 조금 줄기 시작하고 있는 게 조금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모든 지표가 투자, 생산, 뭐 고용, 부동산 이런 모든 지표가 일제히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좋은 지표가 많고 하지만 좋은 지표가 조금 덜 좋아지고 이제 이러면서 추세적으로 조금씩 좀 경기가 차분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가요? 소위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올해 미국도 대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재정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후유증으로 인해서 뭐 올해는 아닐지라도 뭐 내년에 경기 침체 혹은 물가가 안 잡힌다면 경기 침체에 물가가 오르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뭐 일부에서는 나오잖아요. 그런 경기 침체로의 어떤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짧고 좀 가벼운 경기 침체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분기 성장률로 음. 살짝 마이너스 0.5라든지 아니면 뭐 0%라든지.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지금보다는 분기 성장률이 이게 리얼이야 이런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나쁘게, 그리고 실업률도 네. 실업률이라는 것도 이게 완만하게 둔화되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4.0인데 이게 그냥 어느 순간 뭐 그냥 한 4.5 이렇게 훅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구인 건수가 지금 820만 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이 네. 800만 건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한 1,200만 건, 1,300만 건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이제 사람을 뽑는 구인 건수가. 근데 구인 건수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거의 그동안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860만 건인가 거기서 이게 어느 순간 이제 한 700만 건, 600만 건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이제 확 줄면서 갑자기 고용 시장이 급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고용 시장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 사악하기도 합니다.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도 그냥 사람을 일단 자르고 보는 네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유연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그게 이제 경기가 이제 한 번 이렇게 좀 급냉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 지금부터 그걸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년 한 중반 정도에는 그런 게 짧고 가볍지만 있을 가능성. 그래서 이런 미국 경기가 이제 연착륙이나 노착륙이 아니라 한 번은 겪고 가야 될 이런 이제 조금 크레파스라 그럴까, 이런 게 한 번 있을 텐데 네. 저는 그게 주장하는 이유가 누적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이나 뭐 2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실제로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동안은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도 많이 받았고 네. 코로나 때, 그다음에 일자리도 널널했고, 그다음에 이직하면 임금 상승률도 또 짭짤하게 또 이렇게 높여서 이직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묻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제 소비가 이제 줄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런 임계점 예. 근처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좋던 미국마저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신흥국에는 전 세계 이제 경기가 좋아지죠. 좀 더 이렇게 네. 위축될 수 있는 거죠. 작년쯤일 겁니다. 노랜딩 단어 썼던 기억이 나오네요. 막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라 하는데 아니 착륙 안 한다니까 노랜딩이라니까, 그죠? 그런 얘기 현재까지 맞았습니다. 네? 노랜딩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까지는 사실 네. 노랜딩이죠. 뭐 착륙 안 했죠, 그죠? 안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흐름들이고요. 네. 자, 환율 얘기도, 외환시장 얘기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달러의 향방이 뭐 여러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인데, 그러게요. 금리도 미국은 이제 안 내리고 있고, 경기도 좋고, 뭐 이 유로존 금리 인하하고 엔화 약하고, 그러니까 달러가 꽤 견조합니다. 이런 달러 강세는 당분간 계속 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저는 뭐 한 가을 정도까지는 네.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금리를 한번 내릴 때부터는 이제 달러 강세보다는 이제 약간 방향성이 약세 쪽으로 전환은 될 것 같아요. 네. 전환은 될 것 같지만 가을 이후죠. 9월에 금리 인하를 가정했을 때. 네. 하지만 뭐 큰 폭의 달러 약세라기보다는 약보합.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뭐 그냥 그렇게 크게 한 2, 3달러 정도 빠지는 정도, 네. 그런 정도에서 한 90대 초반 정도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DXY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원 달러도 뭐 좀 가을에는 조금은 차분해질 것 같습니다. 엔화도. 예. 지금 엔화가 지금 뭐 거의 150엔인데. 160엔, 160엔. 160엔. 엔화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해 주시죠. 계속 그러면. 네, 지금 뭐 159엔이죠. 네. 그 BOJ가 거의 시장을 3번 개입했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퍼부었는데도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펀더멘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이 미국에 의한 미국 중심의 기업들이 이끌어가는 경기가 되다 보니까 미국은 낮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면서 성장률이 높고 다른 나라는 미국보다는 항상 성장이 뒤지면서 성장률 실물 경제에 비해서는 약간 수입 물가가 높은 그런 에너지도 뭐 미국은 자급자족이지만 다른 나라는 좀 수입하는 예. 형편이고 유로존이나 일본도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불균형이 매크로적인 장기적인 불균형과 경쟁력의 그 격차가 달러 강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사실은 달러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달러가 강세를 네. 굉장히 최장기 역사적으로 예. 최장기 달러 강세고요. 미국도 이제 이 달러 강세가 만약에 지속된다고 하면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것을 아마 해서 아마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지금은 아니고 한 더 이제 좀 이 부작용이 좀 더 심화돼야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상대국이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상대국 중에 하나는 지금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중국이 좀 미중 갈등 문제로 그런 게 이제 좀 여의치 않을 거고 당장은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조금 그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조금 협의에 의해서 달러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서로의 금리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지금은 조금 까칠해졌다라는 측면도 환율 시장에 알게 모르게 반영돼 있다. 그래서 결론은 가을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한두 차례 이제 내리는 게 액션이 취해질 때까지는 조금 달러 강세가 조금 지속될 가능성. 그다음에 한 4분기 정도부터는 약세로 전환하되 조금 그렇게 약세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좀 이어지다가 내년 한 중반까지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가 조금 한두 분기 이제 삐끗거리면 좀 0%나 마이너스 0.5%의 뭐 분기 성장률이 찍히면 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다시 또 달러 강세가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그걸 지나야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이제 조금 달러 강세 좀 꺾이는 둔화되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상당 기간은 사실 할 수만 있다면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그죠. 네. 예, 뭐 답입니다, 그죠. 네. 달러로 가지고 있던 뭐 미국 주식으로 가지고 있던 그죠. 달러 자산이 강한 거고요. 엔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160엔에 근접하는 상황인데 달러당 뭐 200엔 갈 거라는 분들 옆에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200엔은 간다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 옛날에는 그보다 더 심한 적도 많았어, 그죠? 250엔 뭐 이렇게 300엔 같은 데도 있다 그러는데 엔이 그렇게 약해지는 거는 뭐 원도 마찬가지고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좋은 건데 이게 마냥 원화가 이 자기 통화가 약세로 가는 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엔화도 뭐 일본은행이 이거를 낮추고 싶어도 외환시장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 금리를 못 올리니까. 네. 네. 시장에서 이제 뭐 달러 파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우리나라도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뭐 무한정 개입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약간 게임의 논리를 보면 결국에 이제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외환시장에서는 이제 중앙은행이 달러를 퍼부으면서 매도하면서 이제 시장 개입을 하면 이제 이 소진이 되지 않습니까? 외환 보유고가 그러면 이제 패를 보여주고 그렇죠. 카드 게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 늑대 같은 헤지 펀드들은 그렇죠.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네. 조금 이 밀어붙이면 초롱성이 좀 무너질 때가 이제 한 내년이면 무너지겠네 이제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펀더멘탈인 거죠. 이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데, 그러니까 BOJ나 우리나라나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는 데다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장에 외환 네. 개입을 해서 이렇게 돈을 퍼부으면 결국에는 이제 안 좋은 결과로 결국에는 글로벌 헤지 펀드라든지 예. 글로벌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거고요. 펀더멘탈이 수반이 된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상 엔화는 160엔을 넘어갈 수 없는 펀더멘탈이고 원화는 1,400원을 넘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펀더멘탈이라면
그거는 이제 지금 조금 개입을 해서 조금 그런 장난질을 예. 막을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확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네. 조금 부정적으로 약간은 보는 게 예. 펀더멘탈이 조금 과거와는 다르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조금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혹시 1,400원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외환 개입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개입을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환율이 뭐 계속 올라갈 텐데 아까처럼 뭐 그럴 경우 사실 수출 경쟁력은 생깁니다. 수입 물가는 오르는 영향이 있고 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통화 가치가 약세로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뭔가요? 예. 가장 큰 거는 지금 물가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에너지 수입 물가가 뭐 가장 문제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롱텀하게 봤을 때는 환율 시장이라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경제 자체를 균형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메커니즘의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동 조정 기능이 네,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지금 그때 외환위기 때 1,600원 맞습니다. 갔습니다마는 결국엔 그럼으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커지면서 일거에 털고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사실은 환율 시장이 물론 그 환율 시장은 외국인들의 그 사악한 그런 뒷발경으로 그렇게 1,600원까지 갔습니다마는 네.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 사실은 뭐 그렇게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1,600원 갈 그런 펀더멘탈은 아니니까요. 지금 외환고 보이고를 보나 한국의 산업의 경쟁력으로 보나 예. 그건 아닌 거고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한 1,450원에 갔다고 해서 나라 안 망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엔도 만약에 펀더멘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돈은 돈대로 쓰고 네. 결국에는 1,160엔 네. 환율을 못 잡고 환율을 못 잡고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1,300원 후반대 너무 이제 우리만 보면 고착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다. 엔화나 위안화나 네. 또 달러에 연동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 지금으로서는 레벨 자체를 어쨌든 뭐 1,400원 언저리 밑으로는 뭐 1,300 한 50원 밑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네요, 그죠? 떨어져도 저는 좀 1,350원은 당분간 한 1년 정도는 예. 좀 밑에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수출하는 분들이나 혹은 뭐 우리 최근에 수출 늘어나는 기업들 음식료, 뭐 전력기기, 화학품 이런 쪽은 좋은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이런 환율 효과도 있는 거고, 네. 그죠? 네. 다만 이제 외국에 자녀들 학비 보내줘야 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아유, 너무 고통스럽죠. 네. 그러나 우리 시장도 그것 때문에 지금 환율 레벨이 상당히 달러원 환율 레벨도 높지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장에 뭐 충격적으로 다가올 변화들은 많지 않다. 네. 네. 외국인들은요. 외국인들 자금을 항상 환율과 연동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죠. 예. 가뜩이나 지금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거의 쏠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설비 투자 자금 FDI라고 그러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포트폴리오 자금, 주식 투자 자금이나 채권 투자 자금도 미국으로 쏠려 들어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가장 높고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여러 나라보다 다 그렇죠. 높은 상태. 웬만한 신흥국보다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미국으로 안 쏠려 들어갈 일이 이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강세가 있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자금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강화돼서 이게 조금 이렇게 시장이 약간 뭐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이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가 조금 멈춰야 외국인들 자금이 조금 더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있다. 조금 불편하다. 환율만 불안정하지 않으면 더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 좀 우리나라 바이코리아가 조금 약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환율 문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단기적인 문제를 보지 말고 뭐
기업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개인들도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좀 외화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음. 뭐 환율 시장은 결국에 못 맞히거든요. 예, 예. 우리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춥니다. 예. 그런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달러 강세가 조금 약세로 가는 국면이 이제 얼마 지나면 또 나올 텐데 네. 그게 옛날처럼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요. 원화 강세가 길게 이어지고 네. 1,200원 가고 이런 시기는 조금 요원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조금 원화가 또 다시 또 강세로 가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 그때 이제 오히려 또 미국 주식이나 혹은 달러 자산을 네. 조금 적극적으로 사는 그렇게 역발상을 해야지. 예. 과거보다 훨씬 지금 뭐 환율이 높으니까 이제 무조건 뭐 이제는 이게 만약에 1,2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이가 얼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시장 상황들 보고요. 또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연초 대비 지수 상승률을 좀 체크를 해본 겁니다. 우리가 뭐 ITD라고 그러는데요. 코스피는 연초 대비 올 들어서 5.15% 올랐네요. 그죠? 한 5% 상승. 체감은 뭐 맨날 그 자리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미국은 S&P 기준으로 14.6%. 나스닥은 더 올랐겠죠. 그죠? 나스닥은 18% 정도 올랐고 그냥 뭐 나스닥 퉁치고 그냥 코스피랑 S&P 치더라도 코스피는 5%, S&P는 한 15% 정도 올랐다. 차이가 분명한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성과를 못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엔비디아가 없기 때문이죠. 정답이십니다. 하이닉스는 네.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눈치 보면서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게 정답이신 게 미국도 그러면 주식들이 같이 올랐느냐 그건 아니고 미국도 굉장히 쏠림 현상으로 맞습니다. 빅테크 몇 개가 사실 소위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잖아요. 네, 뭐 지난 4월 중하순이었나요?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조정 받을 때 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죠. 한 3일. 네. 그때도 보니까 동일 가중 그러니까 시가총액 무시하고 그냥 N빵으로 S&P 그냥 그 시가총액 무시하고 이렇게 쭈루룩 평균 내 가지고 하는 그거는 많이 안 빠졌어요. 엔비디아만. 그리고 오히려 다우는 그때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조정받을 때 다른 애들이 조정을 받았느냐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연초 대비 말씀하셨듯이 연초 대비 지금까지 YTD로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뭐 그랬는데 그 엔비디아를 빼고 나면 혹은 뭐 M7을 빼고 493개 종목을 보면 한 5% 올랐죠. 그러니까 그럼 비슷하네요, 우리랑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증시도 보니까 이렇게 조금 유럽 같은 경우도 몇몇 종목이 주도해서 오르거든요.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제약사라든지 혹은 뭐 암이라든지 ASML이라든지 몇몇 종목이 지금 AI와 관련되거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중심을 이루면서 올라가서 올해 뭐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까지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뭐 극차별화 장세다. 그렇죠. 네. 뭐 일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우리로 얘기하면 밸류업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꽤 올랐었고요, 그죠? 일본도 뭐 YTD를 보면 18%일 거예요. 그죠? 꽤 올랐고 중국도 워낙 많이 빠졌다가 조금 이제 돌려놓은 상태고 이제 뭐 그런 흐름들이고 뭐 핵심은 뭐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AI를 필두로 해서 시장을 선도하면서 그죠? 이익 좋고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기댈 수 있는 건 우리는 뭐 반도체잖아요, 그죠? 국내 증시도 삼전이 못 가니까 사실 지수가 못 가는 건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만큼만 가졌으면 우리도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같이 갔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뭐 자동차도 왔고요. 그러면 지금이 3,200 갔을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삼전이 이제 못 가기 때문인데, 그죠? 삼성전자, 자동차가 이제 조금 지금 이제 힘을 좀 내준다고 하면.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레벨 자체는 어쨌든 2,800 위쪽으로 좀 찍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예상대로 조금 좋게 나와준다면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 있고
미국의 또 빅테크들이 좀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뭐 우리나라가 미국장 또 쫓아가는 건 좀 속상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우나 고우나 미국장이 좀 살아있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우리나라 뭐 3,000포인트 좀 넘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주도주로서 꼽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네. 없을 거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3전을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니까 정말 이제는 3전 빼고 사야 된다 이런 네. 역발상도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네. 오히려 하이닉스를 올랐지만 더 네. 사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뭉뚱그려가지고 3전이 됐든 닉스가 됐든 네. 반도체를 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또 반도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좀 부품 소재 장비주들 좀 계속 골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패턴이 이제 성장주 패턴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뭐 채권 시장도 동조화돼 있지만 주식 시장도 동조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타일이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성장주가 그동안 오른 거는 이제 지수 레벨이 올라가고 지수의 PR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미래의 이익을 이제 앞당겨서 이렇게 혹시 뭐 올해라고 해봤자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024년 실적보다는 5년 실적까지도 앞당겨서 이렇게 갑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을 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수주가 는다든지 아니면 뭐 가이던스가 좋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가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핵심 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통 우리나라에도 지금 K뷰티, 뭐 방산 이런 종목들이 다 이 성장성이 조금 그래도 믿을만해 이런 섹터들로 지금 종목들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네. 미국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장이 약간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며칠 조정을 보일 때 다우가 플러스 나고 그다음에 금융, 유틸리티, 네. 에너지, 그다음에 약간. 에너지,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눌려 있었고 밸류에이션도 착하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성장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절대 성장률은 낮지만 좀 흐름이 맞든 틀리든 올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익 전망이 높아요. 그런 금융주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애들이. 근데 밸류에이션은 조금 낮잖아요. 착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네. 이렇게 쏠리다 보면 시장이 조금 더 롱런할 수가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주도주의 우선순위를 좀 매겨볼게요. 반도체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럼 그 다음은요. 네. 전 뭐 섹터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네. 방산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화장품이나 네. 혹은 뭐 약간 K 뷰티와 관련된 이런 쪽은 이제 우리나라 좀 확실히 수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쪽 예전에는 이제 수출이 이게 오래 지속될까 말까 뭐 이제 이런 약간 의심도 받아온 업종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도 다가오잖아요. 또 실적을 포함해서 또 좀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좀 위험 요인, 증시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걸 좀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위험은 저는 미국의 빅테크가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위험인 것 같아요. 예.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어느 증권회사에서 월가에서 분석을 해놨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조정을 많이 받았대요. 그동안 1999년에 상장되고 네. 2000년부터 지금 주가가 오는 과정에서 예. 정말 뭐 30-40% 빠진 적이 뭐 8번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네, 못하는데 네. 7번인가 8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엔비디아가 그렇게 지금 역경을 딛고 지금까지 온 엔비디아가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하면 지금 뭐 젠슨왕 CEO가 또 연설을 합니다마는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네. 내일이죠. 그런데 조금만 어쨌든 그 실망스러운 저는 그렇죠.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가면 갈수록 또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시장의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경기가 생각보다 좀 일찍 식을 가능성. 그러니까 9월에 금리를 인하하는데 경기 지표가 이제 거의 뭐 한 두세 달 사이에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조금 싸늘한 그러한 분위기로 좀 바뀌면서 이번에 그 네. 불마켓에 대한 기대가 좀 갑자기 좀 식을 가능성.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미국 외에는 지금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근데 미국만 지금 나홀로 좋은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좋은 미국 경기가 마저도 지금 조금 안 좋아지는 쪽으로 정상적인 쪽으로 조금 누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 예측을 보통 사람들이 좀 잘할 것 같죠. 거짓말 안 하고 맞출 확률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예. 제가 그동안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예. 경기 예측을 얼만큼 잘했나. 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예측 기관들, 글로벌 기관들 포함해서 1% 성장을 할 것 같았는데 열로 전망했는데 3%가 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예. 1%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3%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네. 네. 오차 범위 안에서야 뭐 네. 있을 수 있는데. 또 방향 자체가 틀린다든지 네, 네. 뭐 그런 거를 포함해서 틀린 게 70%, 네. 맞은 게 30%이기 때문에 경기 예측은 믿지 마라. 예.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직접 그 이코노미스트께서 한국에 제일 잘 나가는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께서 그런 얘기를 이코노미스트의 고백을 하시니까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제 전망을 네. 뭐 네. 하지 말자라는 게 예, 아니고요. 틀려도 기준점은 잡아줘야 네. 되니까.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라는 거죠. 네. 경기 변곡점은 훅 들어온다. 네, 네. 라는 거죠. 예. 또 시각이 바뀌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뭐 금투세 공매도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시한이 됐는데 뭐 내년까지 지금 금지하는 거를 연장하기로 했으니까 뭐 좋든 나쁘든 가타부타 어쨌든 결정은 아닌 거니까 그죠. 뭐 네. 우리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느냐 글로벌 시장이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결정이 됐는데 금투세 문제가 사실은 연말로 갈수록 이제 압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결정이 안 돼서 네. 이런 것들 좀 얘기 좀 하세요. 그죠. 정치권에 금투세 문제는 뭐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얘기하기 어렵죠. 만약에 금투세를 시행한다. 예, 그러면 시장에 정말 충격이 크게 나타날까요? 좀 시점이 중요할 것 예. 같아요. 그 좀 시장이 좀 과열됐을 때 이럴 때 좀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사실은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낙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조금 외국인 매수세도 지금 약한 상태고 네. 좀 수급 주체가 없잖아요. 사실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많이 사지 국내 주식 많이 안 사고 여러 가지로 조금 전체적인 한국 증시의 체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저는 수급이 굉장히 조금 나빠질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주체가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잖아요, 사실. 네. 국내. 그러니까 해마다 뭐 계속 이제 뭐 대주주 양도세 반복되는 문제, 그다음에 또 금투세 문제 이런 게 심리적으로 부담으로 좀 남아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 밸류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거 없을 것 같으면서 사실은 정책적인 모멘텀은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밸류업 관련해서는 뭐를 정부가 어쨌든 뭐 총선을 겨냥했었던 대선을 겨냥하던 뭘 좀 내놓지 않을까요? 그러면 밸류업에 관련된 기업들의 추가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1차는 뭐 있었죠. 네. 근데 조금 추진 동력이 더 뒷받침돼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네. 사실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컨센서스가 그래도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기 전에 한 3, 4년 전부터 이제 뭐 중견 기업들 중심으로 많은 주주 환원율이 좀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조금 열린 생각, 그러니까 소액 주주 한 주가 대주주의 한 주랑 같다.
이런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제 주주 자본주의죠. 이제 네. 이런 주주 민주주의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세, 3세로 넘어오면서 좀 중견기업들도 또 좀 대기업 집단도 네. 조금 뭐 이렇게 깨어 있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서로 이제 소액 주주와 대주주가 윈윈해야 조금 우리 기업도 좋고 또 전체적인 자본시장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뭐 사명감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그런 윈윈에 대한 이제 인식이 조금 넓어진 거는 같아요. 한 3, 4년 전부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사실은 주주 환원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최근 3, 4년간.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화두를 던져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제도적인 보완 혹은 약간의 뭐 좀 서두를 필요는 없죠. 사실 기업들도 숨쉴 여유를 줘야 되니까 너무 밀어붙이면 안 좋고요. 약간 뭐 중장기 네. 플랜을 가지고 좀 멈춤이 없이 추진을 계속 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뭐 자발적으로 많이 동참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밸류업이 되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펀더멘탈 증가랑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같이 그러니까 미시적인 밸류업이랑 기업의 이익 증가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밸류업이 같이 이제 조화롭게 맞물렸을 때 네. 저는 코스피 한 4천, 5천 가는데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 절반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네. 재료 아닌가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사실 예. 그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돼야만 하는 것이 돼야만 하죠. 한국 자본 시장에서 건강하고 최근에 그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의 젊은 층들이 뭐 해외 투자하는 분이 뭐 10명 중에 7명이다. 할 의사가 있다. 그죠? 네. 물론 뭐 그분들이 국내 투자 안 하고 해외 투자만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해외 투자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은 한국 시장보다 매력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미국이 압도적이고요. 뭐 그러니까요. 중국, 일본 있는데 그죠?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그렇게 외면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다음 세대들이 한국 시장에 뭐 투자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나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예. 이게 산업 동력이 떨어집니다. 네. 자본시장이 힘을 잃으면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보다는 투자와 저축의 수단으로 좀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네. 이게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거기서 선순환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건강하게 IPO도 되고 또 증자도 하면서 그 증자된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원론적인 이런 자본시장의 발전이 그게 미국의 모델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걔네들은 지금 주가에 목매가지고 그 주주환원을 높여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낮아서 아직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본시장이 효율적이고 굉장히 튼튼하게 체력이 보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와서 놀아야죠. 뭐 속된 말로. 그렇죠. 네. 치고받고 놀고 그중에는 뭐 단타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배당받는 사람도 많고 또 연기금도 해외 많이 나가야 되겠지만 또 국내에도 좋은 기업들을 투자하고 외국인들도 투자하고 네. 이렇게 돼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자본시장 이 발전을 안 하는 선진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네. 없다 이거죠. 네.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간절한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업도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공매도도 그렇고 할 얘기는 많은데 네. 네. 여기까지만. 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